이 안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떤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실패를 해서 도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체에 거품이 껴있다기보다는 개별 일부 기업들이 거품이 낀 상태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다. 지금 실제로 월가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이 90%는 망할 것이다. 중장기 ETF 투자를 볼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2023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을 이끌고 왔었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유동성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유동성이 앞으로도 얼마나 잘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유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테이블이 CME 패드워치 툴이라고 하는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 관련된 이제 일종의 시장의 컨센서스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지금 작년 12월까지 이제 연준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말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현재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가면 이제 금리가 한 차례 올라갈 거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2026년 동안은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도 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월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200억 불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기지 채권 만기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흡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 한 달에 400억 달러 정도씩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도 월 100에서 150억 불 정도 채권의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국채들, 이제 유통이 잘 안 되는 이런 국채들은 바이백 형태로 해서 100에서 150억 달러를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자금이 약 550억 달러의 자금이 매월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더 핵심적인 건데, 기업 실적이 얼마나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좋아도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이 더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테마를 형성하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팩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팩트 글로벌 팩트 셋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발표하는 이런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팩셋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이제 2026년도에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4.9%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 12% 정도 보고 있고요. JP모간이 13에서 15%니까 대략적으로 10초 중반대 정도의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단단하게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 실적을 통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하고요. 특히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가장 2026년도에 EPS 성장률이 높을 거로 예상되는 섹터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IT 섹터입니다. 가장 AI하고 직결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섹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은 AI 쪽의 붐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큰 흐름에서 보자면은 이제 바뀌기 어려운 하나의 산업의 큰 장기적인 추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떤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실패를 해서 도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거품이 껴있다기보다는 개별 일부 기업들이 거품이 낀 상태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월가에서도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모두가 다 생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90%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탐리라고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신 분이고, 나름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였던 분인데 굉장히 낙관론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시장이 한 번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 한 2년 동안. 항상 맞췄죠, 결국은. 근데 이제
이분 얘기도 90%는 망할 것이라는 걸 나도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을 바라볼 때 AI 산업 자체를 봐야지 AI 관련 기업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거품이 껴있고 어떤 기업이 망하고 반대로 어떤 기업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과거에 IT 혁명기에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인터넷 버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터넷 버블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이 망하고 도태됐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지금 IT 혁명을 통해서 그전에는 그전부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구글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메타 플랫폼스,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죠. 이런 공룡 기업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 탐리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인터넷 버블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하나의 바스켓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ETF가 없었지만 이걸 ETF 형태로 샀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산업의 큰 흐름은 지금 버블을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거품이 끼어있는 기업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뒤섞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처럼 자주 이야기되는 산업을 테마로 볼 때 투자자들은 무엇을 먼저 구분해서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종목이나 ETF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ETF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다 비슷한 건 아니에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떤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핵심 기업을 잘 담고 있는 ETF인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꼭 보셔야 될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샤프 지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ETF의 샤프 지수 3년, 5년, 10년 이 3개 정도의 샤프 지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가 만약에 0.3 이하다, 0 이하다 이러면 마이너스라면 볼 것도 없고요. 이런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 정도가 안 돼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0점 넘고 0.8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0.8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ETF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지표도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라는 지표는 뭐냐면은 그 ETF의 어떤 변동성, 위험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투자가도 있을 거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투자가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비슷한 샤프 지수를 갖고 있는 ETF 중에서는 낮은 표준 편차를 보이는 ETF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나는 어떤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는 없다. 이런 분들은 표준 편차가 좀 더 높은 샤프 지수가 비슷한다는 전제하에 표준 편차가 높은 ETF를 선택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ETF 선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그 AI의 가장 대표적인 그 ETF 중에 하나가 AIQ라고 하는 글로벌 X Artificial Intelligence ETF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 ETF로 약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ETF입니다. 이게 이제 AI 쪽에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드부시 증권사의 댄 아이브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인기 있는 애널리스트세요. 이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AI 레볼루션 ETF라는 자기 이름을 땄습니다. 티커도 아이브스라고 IVES라고 하는 ETF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와 로봇을 결합한 가장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인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라고 하는 BOTG라고 하는 세 개의 ETF를 비교해 보시면은 저희가 빨간 박스 쳐놓으신 부분을 보시면은 연간 수익률이 이제 아이브스는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빼고 보시면은 AIQ와 보츠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익률에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AIQ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알파벳, 마이크론, 그 다음에 AMD, TSMC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딱 구성이 잘
개발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파낙, ABB, 인투이티브 서지컬, 케이언스, 그리고 SMC, 그 다음에 뭐 야스카와 일렉트릭 커플, 이게 약간 일본의 어떤 이 로봇 관련된 기계 업체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구성이 AI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로봇 관련돼서 기계 업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잘 담고 있는지를 일단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된다면 샤프 지수를 비교해 보시고, 그 중에서도 샤프 지수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봄으로써 나하고 잘 맞는 ETF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같은 AI 테마라도 ETF마다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TF 글로벌 1위 운용사가 블랙락이고요. 2위가 뱅가드 그룹,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SPDR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쪽에 3위 기업이 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X 같은 경우에는 미래 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죠. 굉장히 많은 ETF 운용사들이 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되는 인덱스, 지수를 설정해 놓고 그 인덱스를 추정하도록 ETF를 만들다 보니까는 서로 포트폴리오가 다 달라요. 어떤 운영사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다 다릅니다. 단지 만약에 대표적인 지수를 추정한다. 예를 들면 S&P 500을 추정한다. 사실은 S&P 500이란 벤치마크를 동일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뱅가드 S&P 500 ETF나 아니면은 SPDR S&P 500 ETF, 그리고 iShares 코어 S&P 500 ETF, 이런 대표적인 ETF들은 S&P 500을 추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테마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 AI란 로봇, 아니면 우주항공, 방산,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추구하는 지향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전형적인 미국의 어떤 방산 기업들을 추정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X라고 해서 SHLD, 쉴드라고 하는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전형적인 방산 업체를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고 유럽 방산 업체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각각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성과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펀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ETF가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로봇이 외과의사를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AI 로봇 투자에 참고할 만한 신호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천재긴 하지만 항상 좀 앞서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의도적으로 어떤 기간을 단축해서 이야기하든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타임라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일론 머스크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타임이라는 이런 말이 좀 있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처음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기차를 첫 번째로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했던 게 로드스터라는 전기차였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007년 초에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8년 말 돼서야 겨우 출고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 테슬라가 파산할 뻔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초에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고객들한테 철석같이 해놓고 다 주문 받아놓고 결국은 저희 장표에는 좀 잘못 표시됐는데 2015년 말에 인도가 됐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한 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7년 말에 주당 매주 한 5,000대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2018년 상반기 지나도 절반도 생산을 못하는, 약간 어떤 타임 스케줄 자체를 약간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해요. 본인이 어떤 일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타임라인을 굉장히 당겨서 잡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약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2025년도부터 상업 생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못하고 넘어왔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5만 대에서 10만 대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거고요. 2027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간 5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는 2035년 20만 대 정도
로봇 생산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 스케줄을 당겨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외과 의사 이런 것들도 방향성, 지향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을 수 있는데 그게 3년 안에 이루어진다, 1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가능성 감안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방향성은 맞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가 늦긴 했지만 다 지금 차곡차곡 밟고 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외과 전문 로봇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가는 방향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FSD, Fully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지금 이거는 구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시장도 거의 지금 눈앞에 다가온 상태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은 이제 조만간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스케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방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어떤 타임 스케줄까지 맞출 거라고 좀 기대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의 투자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뭐 1년 안에 현실화된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잘못된 투자 판단이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로봇 테마와 함께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테마도 같이 언급되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왜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은 특히 이제 우주산업이죠. 항공보다는 이제 우주산업일 텐데 이거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미 하나의 큰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이 산업 간 AI하고 로봇은 연관이 아주 깊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CES 2025에서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피지컬 AI가 궁극적인 그 AI의 도달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로봇이라는 어떤 피지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로봇 산업과 AI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개념이 돼버린 상태고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은 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컨셉에서 대발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향후의 현재가 아니라 향후 미래를 보고 있는 산업으로서 가치 판단을 받고 있는 이런 종류의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또 연관이 되긴 하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IPO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게 스페이스X 같은 게 IPO를 하고 나면 아마 시장의 반향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그게 딱히 뭐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AI도 그렇고 로봇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방사는 사실 미래 산업이라기보다는 방사는 약간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기도 하죠. 물론 이제 AI가 지금 이 방산 쪽의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산이 AI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크게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건 현재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 만들어내고 있는 방산의 기회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걸 구분을 하자면은 AI 로봇 우주항공은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테마라고 크게 묶어줄 수가 있고 방사는 현재의 어떤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대표하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우주항공하고 방산이 같이 묶여 있어요. 항상 이게 별도로 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라는 쉴드 SHLD라고 하는 방위 산업 쪽에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가 되고요. 나머지 ETF들은 방위 산업하고 우주항공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TF는 방위 산업 ETF하고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이라고 아예 이렇게 ETF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큰 ETF들이. 이런 ETF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테마로든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미래지향적 산업이 요것 때문에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산 쪽이 그 조명을 받게 된다면은 이 방산 덕분에 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및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고요. 작년에 미국 S&P 500이 한 18% 19%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쉴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방산 ETF도 다 50% 60%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해도 시장보다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지표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나스닥 100 위주로 적립식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젊고 그래서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현금 흐름이 좋죠.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어떤 소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연령대가 이제 20, 30대 요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투자 경험은 많지 않아요. 시드머니도 크지 않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적립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분들이 적립주로 갈 때 저는 가장 좋은 ETF 중에 하나가 S&P 500에 투자하는 뱅가드 S&P ETF고, 나는 조금 더 위험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내 어떤 이 투자 스타일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같은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매월, 주기적으로 매월이 되든 매주가 되든 보통 이제 월이 되겠죠. 이제 월급 받으니까. 매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ETF나 아니면 뭐 이런 자산을 매수한다는 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성실성과 인내심을 요구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지금 당장 빨리 들어가서 많이 사야 될 것 같고 주가가 막 빠질 때는 지금 갖고 있는 거 당장이라도 다 팔아야 될 것 같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힙니다.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존 보글이라고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굉장히 유명하신 전설적인 투자가분이 한 분이 계신데 존 보글이 나이가 80 후반, 80 중반 후반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투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주식이 너무 적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주식이 너무 많은가?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조차도 주가가 막 올라가면 주식을 좀 더 많이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주가가 막 떨어지면 채권을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이게 모든 인간이 갖는 하나의 심리적인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심리적인 속성이 거꾸로 가게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존 템플턴 같은 이분도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이 강 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고 했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강세장이 시작되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다 비관론 속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회의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 왔어. 많이 올랐어. 더 못 올라. 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세장은 이미 시작해서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5분 응선, 6분 응선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진짜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때 낙관론 속에서 뛰어 들어가죠. 거기가 뭐냐면 7분 응선, 8분 응선이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하고 시장에 막 뛰어드는 그때가 언제나 행복감 속에서 강세장이 끝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버글 같은 대가들도 시장 시세가 움직이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초짜 투자가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장할 수가 없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열의 9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주식을 살 때 나는 마음속으로는 바닥에 사서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판다고 생각하지 최고가에 판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최고가 근처에 사서 바닥 근처에서 팔죠. 주식을. 이거를 막아주는 게 적립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는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ETF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금이 갖는 어떤 가장 큰 메리트는 안전자산이라는 메리트가 가장 크죠. 그 중에서도 일단 특히 이제 작년 2025년도 물론 이제 상승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2025년도에 상당한 랠리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국채나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게 금을 더 매수하도록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어떤 금의 안전자산의 속성을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관세 관련돼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거와 별도로
굉장히 연방준비제도를 많이 흔들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많이 흔들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이 자꾸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 안 해주고 자꾸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준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게 된 거고요. 이런 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와 다르게 좀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도 좀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100 아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과거에 2024년도만 2024년, 2025년 초만 해도 100을 훌쩍 넘어 있었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위상도 과거 같지 않고 미국 국채의 위상도 과거 같지 않다 보니까 금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달러가 어떤 주체에게 있어서는 전혀 안전자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달러 계좌가 동결이 돼버렸습니다. 그거를 본 미국하고 좀 우호적이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어떤 척을 두는, 미국하고 어떤 반대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할 경우에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면은 나는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거고 못 쓰는 자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 그 달러 계좌가 동결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도 사실 미국하고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은 국가죠. 그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브릭스나 이쪽 해가지고 이런 많은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중앙은행이 한 500톤 정도의 금을 샀었는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그리고 나서 달러 자산이 동결이 되면서 2022년부터 매년 1000톤씩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어떤 그 금이 갖고 있는 투자의 메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더 붙은 거죠. 중앙은행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당분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금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너무 금이 적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요. 조금 저희 책 참고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보시는 장표에서는 이제 왼쪽 하단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금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외환 보유고의 10 정도만 금이에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외환 보유고의 70% 정도가 금입니다. 중국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이거를 30%까지 정책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2025년도에 했고요. 그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2024년 말 기준으로 3.2조 달러거든요. 그런데다 중국은 계속해서 무역 흑자 국가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가 계속 쌓일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3.2조에 20%를 더 사야 되는 거죠. 지금 10%에서 30%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트로이 온스당 금을 얼마 더 사야 되냐면은 저희 책에서는 사실 책을 쓸 때는 4,000달러였어요. 트로이 온스당. 그래서 5,000톤을 더 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5,000달러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00톤 정도 더 사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는 장표의 이 차트에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부터 이게 세계 중앙은행 연도별 금 매수 규모인데 500톤 정도 1000톤으로 지금 치솟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인민은행이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저 막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국가가 세계은행이 1년에 1000톤을 사는데 인민은행만 혼자서 4000톤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중국이 열심히 시장에서 금을 사모으겠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이 갖는 어떤 그 금이 갖는 속성 굉장히 확장돼서 나가는 거죠. 미국의 국채나 달러 자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더 금이 사람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이 또 시장에서 과거보다 2배 이상 금을 더 시장에서 흡수하다 보니까는 금은 수요가 더 강해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장표를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금의 그 장기 추세 트렌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975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까지 금값이 5배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한 100불 정도에서 한 500불, 550불, 이렇게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초반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보면은 사실 저희 박스 표시는 지금 2019년 정도부터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뭐 한 2,000불 정도 기준으로 보자면 한 2.5배 정도 지금 오른 거죠. 근데 보면은 요 사이사이에 어떤 게 영향들을 미치고 있냐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금도 유동성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야 살 수 있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은 1975년, 76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단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닷컴 버블,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됐죠.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유동성을 공급해줬죠. 이런 것들이 2008년도에 미국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금값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 선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2023년 뭐 한 9월, 10월부터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2024년부터 올라가는 이 과정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플러스 유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과는 서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 이제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국채나 달러의 위상 약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국가에 특히 중앙은행들은 또 금을 열심히 매수해야 되는 이런 자기들이 직면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금이라는 게 왜 매수세가 형성되는지가 명확하게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뒷받침되는 건 사실은 없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를 창출해 내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제는 화폐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개념으로 지금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은 자산의 개념을 접근했을 때 특별하게 그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체자산의 성격인 거죠. 대체자산의 성격인 거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되려면 정말 정부의 비축 자산 중에 한 축을 좀 으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안전자산인 금과 비교하는 거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대체자산으로서는 맞는데,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금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는 거는 맞는데 어떤 그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다, 두 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하고의 관계성, 사실 그거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10만 불 넘어 11만 불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8만 불 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금은 사실 최근에도 보면은 4,000달러에서 잠시 눌렸지만 지금 5,000달러까지 바로 또 25% 상승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은 저는 특별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참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정말 저희도 아주 간단하게 저희 책에서도 다뤘거든요. 이건 너무 극과 극의 그 평가를 받는 자산이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크캐피탈의 캐시우드, 우리가 흔히 돈나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캐시우드 같은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산다. 이거는 일종의 쥐약이다. 나한테 단돈 15달러에 판다고 해도 나는 안 산다. 왜냐면 난 이걸 다시 15달러든 얼마든지 팔아야 되는데 난 15달러 다시 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렌 버핏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시죠. 이제 약간 중간지대가 없이 양극계에 있는 약간 그 자산이다 보니까는 이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제가 가상화폐를 상대적으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더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양극단에 있는 자산하고 약간 전통적인 대체 자산으로서 분류가 된 금하고는 약간 좀 저는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기는, 각각의 어떤 그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분명히 있겠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매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은 다른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이 갖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안전자산이라는 성격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고,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금이 갖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죠. 경기 안 좋고 물가 치솟는 상황이라면은 주식의 입장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게 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에 금을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만으로 구성하다 보면은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한데 주식만 구성해가지고는 이 변동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가 이제 주장하는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 All Weather Portfolio라고 하는 모든 계절에 다 통용이 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All Weather Portfolio라고 하는 여기에는 꼭 반드시 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위험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의 어떤 완충작용을 해주는 자산으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럼 뭐 금하고 주식은 거꾸로 가냐? 항상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 둘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채권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채권하고 주식은 거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채권과 금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시장의 유동성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런데 하여간에 두 자산이 방향이 엇갈림으로써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완충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금은 확실하게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어떤 지점이라고 보시나요? 보는 분들이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띄워놓고 있는 저 차트도 보시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랠리가 시작되면 굉장히 장기간 랠리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도 사실은 금값이 올라갈 때 $1000 넘어가면서 금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금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4000 정도에서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고 사실 2024년 말 2025년 초 넘어갈 때도 금값이 조정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금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금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전자산과 관련된 시장의 요구와 이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상황 변화가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처럼 달러 자산도 굉장히 훌륭한 안전자산이고 국채도 굉장히 좋은 안전자산을 생각했는데 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금하고 안전자산을 묶어놓고 보다 보니까는 여기서 잘못 판단된 게 뭐냐면은 안전자산의 역할 자체가 지금 금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제 생각에는 유동성, 그 다음에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의 수익률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놓고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ETF 시장 안에서도 상품마다 구조나 특징이 다른데 어떻게 접근하면 금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금 관련 ETF는 사실 좀 크게 나누자면 이제 금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금을 채굴하는 금광 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뭐냐면 SPDR 골드 트러스트 GLD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iShares 골드 트러스트라서 IAU라고 하는 ETF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한두 개 더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TF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ETF를 사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펀드 내로. 그러면 그걸로 금을 삽니다. 금을 현물을 사서 런던 보관소에 보관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내가 돈을 내고 금을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금을 사서 금을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금은 살 때하고 팔 때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실물을 사고 팔 때 거의 가격 차이가 15%에서 20% 가까이 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국제 시세에 맞춰서 사고
국제 시세에 맞춰서 팔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반액 골드 마이너스 ETF가 있고요. GDX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반액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라고 GDXJ라고 하는 ETF가 또 이 금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금광 업체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같은데 하나는 주니어가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주니어가 붙어 있는 ETF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 지금 반액 골드 마이너스 ETF는 주로 이제 대형 그 금 채굴 업체, 금광 업체에 투자하는 거고요. 반액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라는 거는 주니어가 붙어 있다는 거는 중소형주. 그래서 중소형주 광산 업체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어떤 금 가격이 워낙 강력하게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겠지만, 그 기업이 갖는 고유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 기업만의 어떤 영업 환경이라든지 어떤 영업 레버리지라든지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만 고유의 어떤 뉴스라든지 시장에 노출되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훨씬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때는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변동성이 크다 볼 수가 있고, 굳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금이 좋아서 투자하실 거면은 금 현물과 관련된 아까 보신 GLD하고 IAU, SPD와 골드 트러스트, iShares 골드 트러스트 같은 이런 ETF를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주변에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광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금가격 상승폭보다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좋을 때는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안 좋을 때는 더 크게 안 좋아질 수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사실은 금을 투자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썩 좋은 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가 나올 때 금이 함께 언급되는데, 금 ETF를 볼 때 환율은 어떤 식으로 함께 보면 좋을까요? 결국 이제 달러 환율과 함께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상품 ETF이기 때문입니다. ETF 때문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달러는 하나의 구매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라는 거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이제 달러 인덱스, US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미국 달러와 다른 주요 통화국, 뭐 일본 엔화, 유로 이런 것 바스켓으로 만든 지표하고 비교해서 만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 얘기는 1달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면은 금, 은, 뭐 그다음에 산업용 메탈, 산업용 금속, 농수산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원유, 다른 뭐 천연가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이런 상품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1달러 가지고 1g을 살 수 있다면은, 이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1달러 가지고 1.1g을 살 수 있다면은, 이 상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구매력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상품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달러가 갖는 안전자산의 어떤 위상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같은 안전자산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상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환율과 같이 본다면, 미국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에는 네거티브한 거고요.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 가격에는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서로 반비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율과 함께 금 가격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종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늘 비슷한 ETF만 마치 기준처럼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시는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로 띄워드리고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국내 투자가들이 2025년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한 그러한 대표적인 미국 ETF들을 저희가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를 해놓은 이런 장표고요. 지금 보시면 뱅가드 S&P 500 ETF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라고 해서 네 번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하고 같은 ETF입니다. 거의 같은 ETF인데,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좀 낮춰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는 연간 총 보수 규모가
0.2%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는 이건 연간 보수 규모가 0.15%로 보수 규모를 낮췄어요. 근데 똑같이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추정하거나 아니면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iShares라는 브랜드로 그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월 미만짜리 미국 국채 ETF가 있습니다. SGOV라고 해서요. 이게 진짜 예를 들면은 나는 원본은 꼭 지켜야 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이 보장이 되는 ETF.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당연히 3개월 안에 미국이 안 망하겠죠. 예. 그리고 연간 4% 이상의 수익을 보장을 하고요. 그것도 매월 이자를 줍니다. 매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2에서 3%잖아요.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이 되죠. 이건 이자가 매월 지급이 돼요. 그건 뭐냐면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안정성의 금융상품을 요구하시는 보수적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런 ETF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위가 보시면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라는 SCHD, 우리가 슈드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장 배당의 대표적인 ETF가 되겠습니다. 이 5개는요, 2024년도에도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했던 ETF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하는 패턴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되고 전략적으로 다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기 빨간 줄 쳐진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티렉스 2배짜리 이게 비트마이너라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런 그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일드맥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얘가 이건 커버드 콜 ETF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직결되는 회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프로시어스 울트라 QQQ 3배짜리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지만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고 있는, 약간 지금 빨간 줄 쳐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이런 상품, 투자 상품들입니다. 국내 투자가들의 어떤 성향이 아직도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간 극단으로 가 있고요. 아까처럼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장 스탠다드한 이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로 위험을 감수하는 약간 투기적 성향이 강한 상품을 사거나,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이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는 반복적으로 ETF들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세련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ETF를 접하게 될 텐데, 대부분이 그냥 굉장히 단선적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 투기적인 이런 상품을 굉장히 단순한 전략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이 조금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 발전될 필요가 있으면은 다양한 ETF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투자자들이 좀 더 전략적인 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ETF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더 많은 추천을 해 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 맞춰서 추천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지도 않고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테마, 뭐 배당 아니면 대표 지수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정말 뭐 극단적으로 레버리지 뭐 3배짜리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의 ETF들이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ETF를 통해서 나만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된 ETF 포트폴리오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ETF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사실 충분하다고 할 만한 상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한테 맞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ETF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어떤 투자의 스타일을 100%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상품은 저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품 여러 개를 가지고서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재정 상태를 반영해서 또 자기 어떤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다 사람이 다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
연령대별로 어떤 자기 어떤 그 수익과 지출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 상태도 다르고,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60대에는, 이루고자 하고는 재무적 목표가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S&P 500 사세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차선으로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뿐인 거지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기가 추천하는 어떤 펀드 상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수사일 뿐인 거지 실제로 펀드 하나로 ETF 하나로 모든 게 충족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차선으로서 뭐 S&P 500은 굉장히 좋은 그 상품이고요. S&P 500 관련 ETF는.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스닥백도 굉장히 어떤 위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라면은 굉장히 좋은 나스닥백 관련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QQQ나 QQQM 같은 ETF는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인데 이거를 100%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다 다른 어떤 투자 속성과 재무 상태, 그다음에 재무 목표 이런 거 반영할 때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뱅가드 S&P 500 ETF나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나 아니면 나는 배당, 나는 어떤 캐시플로우를 계속적으로 창출해주는 이런 상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나 아니면 우리 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JP라고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라고 해서 JP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이 전략적인 ETF들을 선택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가 코어 세틀라이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핵심 위성 투자 전략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ETF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준처럼 쓰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가 100%는 될 수 없지만 하나의 중요한 내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ETF들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뱅가드 S&P 500 ETF나 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 같은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ETF들은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검증을 받은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포지션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ETF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 며칠 되긴 해서 보시면은 지금 S&P 500이 한 6,900 정도, 6,850 정도에서 끝났죠. 작년 말에. 근데 보시면 30년 정도 만약에 이전에 S&P 500 관련된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30년 전이면은 95년도가 되잖아요. 95년 말에 616이었습니다. S&P 500의 지수가. 그러면 이제 10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거는 뭐 2020년대에 들어와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급등했으니까는 뭐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인터넷 버블이 있어서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었던 시기를 다 포괄하는 그 시점에 예를 들면은 2010년, 2015년 해서 30년인 1985년까지 이 30년을 놓고 보시면 1985년 말이 211이었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2015년 말이 2044였어요. 또 10배 났죠. 실제로 S&P 500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든지 간에 20년 이상의 시점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제공해 줍니다. 중간에 뭐 조정은 있습니다. 조정은 있지만 이게 그래서 1년, 2년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죠. 하지만 우리가 20년, 30년의 긴 기간을 거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계속해서 꾸준히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내가 30대인데 1억 가지고 은퇴할 때 10억 만들어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S&P 500 사세요 라고 보여드린 차트예요. 근데 그분은 1억이 10배가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테크닉이 들어가는 굉장히 그 투자의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막 나름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냥 S&P 500 관련된 ETF 사서 30년 묻어놨으면은 무조건 10배가 나는 겁니다. 1억이 10억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20년 놓고 보면은 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 20년 놓고 보면은 강남 아파트 상승률보다 S&P 500 상승률이 더 높아요. 강남 아파트 상승률이 최근에 2025년 들어와서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그때 뭐 강남 아파트만 이제 부동산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그렇게 해서 20년 놓고 봤을 때 연평균 8%밖에 안 됩니다. S&P 500이 연 10%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봤을 때 단기에는 지수가 조정도 받고 뭐 조정이 뭐 2년 연속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지 말고 장기 투자는 차원에서 S&P 500 같은 사람들이 흔히 이거 하나 하면 충분해요라고 하는 것 중에 들어가는 S&P 500 관련된 ETF를 장기간 보유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죽거들랑 내 와이프한테 유산을 남겨주는데 90%는 S&P 500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로 거고 10%는 미국 국채 사서 남겨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S&P 500만 가지고 있으면은 캐시플로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배당률은 1%밖에 안 됩니다. 1.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20대고 30대여서 나는 계속 캐시플로우가 좋은 상태예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 배당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이제 50대 후반이고 6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입은 과거만큼 되지 않고 지출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S&P 500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S&P 500 관련된 ETF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ETF긴 한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이성 이런 그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면서 적절하게 자산의 증가를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어떤 이런 기준점이 되는 S&P 500 관련된 ETF가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다는 보장이 어딨냐. S&P 500이 계속 간다라는 보장이 어딨냐.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국내 코스피가 더 좋잖아요. 작년에 코스피가 70% 이상 올랐고 수익률이 워낙 국내 시장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국내 시장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상황인데 저는 뭐 어떤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년, 30년 관점에서 지금 이제 S&P 500이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그 IT 혁명 PC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전에 PC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어지는 그리고 닷컴 버블로 한번 거품이 터졌지만 그 어떤 세상을 바꾸는 큰 산업의 흐름을 만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지금의 어떤 그 메타 플랫폼스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업들이 큰 산업의 흐름을 2000년대까지 끌고 가면서 2010년대에 가면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시장을 다시 시장의 산업의 흐름을 끌고 가죠.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그리고 나서 2020년대 들어와서는 AI라는 또 다른 산업의 흐름, 또 혁신을 만든 것도 엔비디아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한 어떤 산업 흐름의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이 AI의 흐름이 결국은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낼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이런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들 투자하는 상품들도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히 이런 그 어떤 위험성 자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이라든지 ETF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험성 자산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피터 린치 같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년, 20년을 예상해서 투자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2, 3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나한테 물어본다면 차라리 동전 던지기에서 맞춘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업도 굉장히 초우량한 기업도 2, 3년 동안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주가가 정체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못 올라갈 때도 있다. 근데 그거를 보지 말고 그 기업의 10년을 놓고 봐서 그 기업이 자기 어떤 펀더멘탈을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를 봐야지 1, 2년, 2, 3년으로 압축해서 본다면은 나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투자의 대가 같은 분들도 어떤 단기 투자에 있어서의 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일반 투자가들은 더더욱 그 어떤 그 단기 변수의 영향이 지금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점점 어려운 거죠. 저희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운영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장기적 관점에서 잘 구성을 해놔야 그래야 장기적인 시세의 흐름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만약에 내 재무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면은 내 재정 상태 때문에 어쨌든 이걸 다시 바꿔야 되다 보면은 단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결국은 이제 나의 위험 성향이 어떤지를 알고, 그다음에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내 재무적인 목표가 향후 궁극적인 나의 재무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반영을 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큰 틀에서 운영을 하는 개념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는 거지 뭐를 다 팔고 새로 다시 사고 이런 극단적인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반영을 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TF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가 스스로 먼저 점검해보면 좋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세 가지 저는 꼭 확인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의 위험에 대한 성향이 어떤지 내가 위험에 대해서 좀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굉장히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투자가가 수익률 높다고 해서 덜컥 그 리스크가 높은 투자 상품을 펀드 상품을 사게 되면은 거기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위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재정 상황이 지금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얼만큼까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나는 내 어떤 재무적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잘 설정을 해 놓으셔야 좋은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책의 그 6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ETF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피터 린치라는 그 투자 대가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먼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가 투자하기 전 세 가지 확인해야 될 점검 요인. 첫 번째 나는 내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하려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약간 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세 번째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아래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한 주식에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은 뭐냐면은 자제하며 견디는 참을성,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식, 그다음에 고통을 감당하는 아량, 편견 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 끈기 있게 버티는 지속성, 자신에 대한 겸손, 상황에 따른 유연성, 독자적 조사 분석을 하는 자발성, 실수를 기꺼이 시인하고 하는 자세, 그리고 일상적인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마음가짐과 재정 상태가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소유의 집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집을 항상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을 먼저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은 굉장히 좋은 장기 투자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나의 주거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투자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집을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면 집을 사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허물어야 될 때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설계해냈던 내 포트폴리오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을 만한 이벤트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유 자금을 갖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이자도 계속 내야 되지만 결국에는 만기라는 게 오잖아요. 만기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내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장기 투자할 만한 마음가짐이 되었느냐. 잘 참고 견디면서 사실은 이 많은 장기간 10년, 20년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당히 많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는데 그 변동성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 보글 같은 대가들도 시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갖고 투자에 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하기 전에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나의 재정 상태와 마음가짐이 됐는지를 잘 좀 살펴보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은 나의 위험 성향. 그래야지 나한테 잘 맞는 이런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책 6부에서 생애 주기와 투자 성향별 전략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나이대가 변하면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캐시플로우의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도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20, 30대 때는 기본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시기죠. 자산이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축적된 자산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정반대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자기의 어떤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0, 50대가 가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하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40, 50대의 어떤 뭐 이제 승진을 통해서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축적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축적된 자산의 활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60대가 돼서 은퇴를 하면은 수입은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연금 나오는 것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캐시플로우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나이대에 따라서 나의 재정 상황과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다 다른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내 캐시플로우와 나의 재정 상태에 맞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책 맨 마지막에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꼭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 켄 피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가의 아버지인 그 필립 피셔라는 분이 계세요. 그 필립 피셔는 워런 버핏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이 필립 피셔는 그러니까 얘기한 부분을 저희가 맨 마지막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위험을 최소한 회피하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나이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 6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적립식을 한다는 거는 사실 캐시플로우가 없는데 적립식을 한다는 건 나한테는 굉장히 잘 안 맞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S&P 500 같은 대표지수 ETF가 기본 전략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으로 들어갔는데 S&P 500이 많이 거론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증된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0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보면은 언제 투자했어도 최소한 5에서 10% 이상 연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전략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핵심 자산은 매매를 안 하고 장기간 끌고 갈 자산이거든요. 장기간 끌고 갈 자산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제공했다는 게 검증이 돼 있다면 S&P 500 관련된 아니면 나스닥 100 관련된 ETF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책에서도 제시해드리고 있는 코어 세틀라이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핵심 자산의 비중을 보통 한 70% 정도 가져가거든요. 여기 지금 핵심 자산의 비중을 한 70% 정도 가져가고 70에서 크게는 90%까지 가져가고 그다음에 위성 자산은 10에서 30% 정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핵심 자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자산을 넣고 그다음에 위성 자산에는 단기나 중기 자산을 중기 개념에서 운영하는 자산을 넣습니다. 이 핵심 자산에는 장기 투자하는 자산으로서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을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자산에는 이제 테마 ETF라든지 그다음에 업종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단기나 중기적인 차원에서 매매를 하고 이름으로써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매매를 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자금을 수요를 받기도 하고 매매를 통해서 단순히 그 S&P 500을 추정했을 때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 자산은 하여간에 70% 정도는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자산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1,000만 원이 있다면 ETF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ETF를 만약 선택하신다면 S&P 500 같은 그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제일 좋은 ETF 그 투자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내가 투자를 해놓고 얼마나 장기간 상품을 끌고 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당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좋은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율이 연간 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높은 배당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월배당 ETF 같은 제피 같은 JP 모건 프리미엄 인컴 에쿼티 ETF 같은 이런 그 제피 같은 ETF를 좀 권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슈왑 US 에쿼티 디비던드 ETF 같은 슈드 같은 이런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뭐 딱히 얼마라고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매년 1,00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는 현재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은 S&P 500은 저는 정말 좋은 투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책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저희 책에서 뭐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A 과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름을 뭐 무슨 김 과장 뭐 이렇게 안 붙이고 그냥 A 과장이라고 붙였는데 이 사람이 그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매년 1,800만 원에서 한 2,4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초기 12년 투자 중에 초기 6년은 매달 150만 원씩. 신입사원이니까 투자 여력이 많지 않아서 그냥 150만 원,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15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150만 원씩 뱅가드 S&P 500 ETF를 샀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다음에 그 후반부 6년은 이제 대리로 승진도 하고 과장으로도 승진했으니까 좀 더 급여가 올라가고, 그래서 연간 투자 규모를 200만 원으로 늘려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A 과장이 12년 동안 투자한 규모는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A 과장이 2023년 말에 형성된 자산 규모는 얼마냐면은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23년에 끝나서 그렇지 2024년까지 가면 7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적립식으로 S&P 500을 투자한다는 게 그만큼 매력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좀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1,000만 원을 그대로 S&P 500을 사서 뭐 30년을 묵혀두면은 10배 이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거는 적립식으로든 거치식으로든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좀 저희는 볼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을 대표하는 뱅가드 S&P 500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SPDR S&P 500 ETF 아니면은 iShares Core S&P 500 ETF 요 셋 중에 하나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실 이건 S&P 500 기준으로 제가 성과를 말씀드린 건데 나스닥백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나스닥백을 중심으로 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같은 거를 적립식으로든 아니면은 뭐 거치식으로든 장기간 투자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A과장을 봤을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과장을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게 월 150 정도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매월 투자하기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여유가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금액 자체적인 것보다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국내 기본적으로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중견기업 정도로 다니신다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본 통계 기준으로는 아마 초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넘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월 400 이상이면 세금 떼고 조금 본인의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만 하신다면 월 150에서 200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A과장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벤치마크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월 150만 원씩 투자해서 이게 뭐 언제 돈 모으고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만나본 분 중에 20대인 분도 그렇고 30대인 분도 그렇고 심지어 40대인 분들도 그렇게 한 달에 150만 원, 200원씩 모아가지고 언제 돈 모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A과장이 월 150에서 200 정도를 12년간 꾸준히 모으면 원금만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자산이 예를 들어서 S&P 500에 가가지고 그게 6억, 7억이 12년 뒤에는 형성이 되고 아마 그 나스닥 100 추정하는 인베스코 QQQ에 투자했으면 아마 10억까지 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매월 적립하는 작은 규모의 돈이 실질적으로는 10년, 15년 가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적립하는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복리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가 가져오는 복리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할 때는 좀 염두에 꼭 두시고, 그러니까 복리의 어떤 마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투자에서는 이런 정말 대박만 노리다가 정말 실패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복리의 마술을 경험하신다는 측면을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만이 하나의 그 답이 아니라 좋은 ETF를 잘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ETF를 잘 선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 책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샤프 지수를 꼭 확인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샤프 지수는 어떤 내가 위험을 жил머짐으로써 어떤 위험 자산을 살 때 안전자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원금이 보장이 되고, 근데 위험자산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자산이잖아요. 내가 그런 그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위험을 짊어지는데 추가로 내가 얼마나 더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예금보다 몇 퍼센트 정도 더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인지를 평가해 주는 게 샤프 지수입니다. 샤프라는 그 경제학자가 고안하는 거고, 이분이 이거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검증을 한 지표이기 때문에 쓰시는데 정말 손색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나 아니면은 ETF.com 같은 데나 아니면 FT.com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겠죠. 야후 파이낸스 가서 ETF 티커, 예를 들면 뱅가드 S&P 500 ETF면은 BOO를 쳐서 들어가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샤프 지수를 확인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프 지수가 0이나 마이너스면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사시면 안 되는 ETF입니다. 이런 거 장기간 가져가 봐야 성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0.3 정도, 0.3에서 0.8 정도 가는 그런 상품이면은 나한테 잘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0.8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샤프 지수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ETF라면은 매수를 하셔서 장기간 가져가셔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샤프 지수가 어떤 분들은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이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2 이상 되어야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단기 샤프 지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5년, 10년, 최소 3년, 그리고 가급적이면 5년, 10년짜리 샤프 지수를 확인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워렌 버핏의 25년 그 장기 샤프 지수는 0.7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저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거든요. 이 샤프 지수가 0.3에서 0.8이면 굉장히 좋은 샤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샤프 지수 꼭 확인하셔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ETF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좋은 상품 투자하셨으면은 굉장히 장기간 보유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나눠서 가져가는 전략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핵심 주변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코어 세틀라이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그 워런 버핏이 내가 내 와이프한테 유산을 남겨주는데 90%는 S&P 500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에, 그다음에 10%는 미국 국채의 형태로 해서 유산을 남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문제는 아까 생애 주기론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나의 재정 상태가 계속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단 한 개의 자산 이런 걸 가지고서 다 대응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것이 이제 핵심 주변 전략이고요. 이 핵심 주변 전략은 저희가 보기에는 20, 30대 적립식으로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40대부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축적된 자산을 활용을 해서 감소하는 내 캐시플로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핵심 자산의 70%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90%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70%보다 낮게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50%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게 그 핵심 주변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지금 이 전략을 얘기하는 데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자산을 자기가 70%, 50에서 90% 사이를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주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업종 ETF라든지 테마 ETF라든지 아니면 배당 관련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의 니드에 맞춰서 단기나 중기로 운영을 함으로써 내 재정 상태의 캐시플로우 변화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략을 잘 운영을 하신다면 어떤 그 내 생애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한테 맞춤형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리서치라는 독립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효스라고 합니다. 한 17년 정도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를 주식운용본부장으로 증권업계에서 주식 운영을 하면서 지금 경력을 쌓았고요.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은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수년 동안 연속해서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를 하고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많은 투자가분들을 만났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투자 방식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와 관련돼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ETF 투자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고요. 그냥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지만 좀 단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ETF 시장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ETF를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ETF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장기간 운영해야 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